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17회 방송 2부. 오늘은 류 교수님 박 박사님과 함께 영화 피와 뼈를 이야기해봅니다. 스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근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자, 네, 우리가 녹음 시간이 좀 빠듯해서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사실 피와 뼈 2004년작 최양일 감독님, 기타노 다케시 주연. 한국에서는 혐한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가 주장하기로는 다미오에 가깝다. 우리 배우로 출연할 땐 비트 다케시입니다. 감독일 때만 기타노 다케시고요. 다미오라는 거는 딱히 한국만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쵸. 라는. 여기에는 좀 연원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2004년작 피와 뼈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미나리와 함께 우리가 이제 언급하게 된 이유는 분노의 포도가 미나리와 엮었을 때는 이제 미국적 개념으로서 미국 역사 안에 어떻게 포섭되느냐라는 관점으로 분노의 포도와 미나리를 얘기했다면 피와 뼈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내셔널리즘이 어디서는 실패했어요. 어디서는 성공했고 그러니까 그 내셔널리즘을 그 국가가 포섭을 해내느냐 못해느냐의 문제에서 사실상 뭐 우리가 눈 주구장창 미국만 성공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성공한 미국에서 그것이 자리 잡은 그 한국이라는 내셔널리티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느냐의 문제였다면 피와 뼈는 그것이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인간을 어떻게 완전히 원자화된 개인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괴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국가나 체제나 혈연이나 이런 것이 실패했을 때 그랬을 때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적한 그리고 되게 무서운 영화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류의 파워풀한 영화는 요즘같이 PC주의가 있는 세계에서는 못 만든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제조 불가능한 제일 주단태죠. 네. 제일 주단태. 그 레시피를 이미 잊어버렸다. 이 로스 테크놀로지적인 영화죠. 지금 사실 지금의 감수성으로 보면 좀 흉악한 영화죠. 그렇죠. 많이 흉악한, 흉악하죠. 네, 흉악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최양일 감독님은 일단 우리 지난번에 저 얄작가 때 얘기했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네. 오시마 나기사 감독님. 오시마 나기사 감독님은 일본의 그 구로사 아키라님이 그런 유추의 위대한 감독님과 어깨를 겨루시는 그 위대한 감독님이고 한국에서는 저기 뭐랄까 감각의 제국이라는 뭔가 에로 영화 취급받는 영화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지만 굉장한 좌파 감독님이고 이 중에서 가장 새빨간 영화 감독이 누구냐 뭐 일본을 대표한 감독 중에 이분입니다. 가장 새빨간 감독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이 나오는 수용소에 그런 영화를 찍었겠죠. 그러니까 되게 반골이세요. 그러니까 서구 감독으로 치자면은 정확한 비교는 아닌데 약간 파졸리니 같은 감독하고 약간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파졸리니가 누가 이러겠구나. 아, 그렇죠. 오시마 나기사 감독님의 조감독이셨기 때문에 오시마 나기사 감독님은 비트 다케시가 여기서만 기타 다케시는 배우일 때는 비트 다케시입니다. 비트 다케시가 이경규 씨처럼 코미디 말고 배우하고 싶은데 자기를 안 써주는 거야. 코미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때 오시마 나기사 감독님이 적극 기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 인연 때문에 최양일 감독님이 이제 감독을 할 때 비트 다케시가 와서 주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근데 제일교포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 다케시는 제일교포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 우리 고독한 미식가 분부터 시작해서 고로상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상이. 그러니까 출중한 주류의 일본 배우들이 곡성의 일본 귀신으로 나오신 쿠니무라진도 나오죠. 그 모든 분들이 여기서 그 제일교포의 어떤 애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최양일 감독님이 또 일본에서 제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걸출한 감독님이시잖아요. 그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조감독 우리나라로 치면은 임권택 사단이라고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그 임권택 감독의 조감독 조수 출신들이 왜 대거 그 한국의 뭐 박광수 감독부터 해서 임상수 감독까지 이렇게 입봉을 했던 것처럼 그 오시마 나기사의 조수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 이름이 갑자기 이름 몇 명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또 좌파 재민이 좌파 감독인데 엄청 군대식 조직인 건 거예요. 사실 영화 현장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려고 실제로 현장을 군대처럼 굴리고 접해고 날라차게 하고 그런 식의 현장을 굴리는 폭력적인 네. 분위기에 그냥 악마 같은 개 같은 악마견 악마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일 감독도 현장을 그렇게 굴린다. 네. 그렇다. 아 그래도 우리 최양락 감독님 우리나라 오셔서 마지막 찍었을 때 예, 맞아. 우리나라에서 하나 찍었죠. 예. 지진 씨가 나오는 그 영화를 찍었을 때도 같이 일했던 스텝에 의하면 생각보다 괜찮았다. 근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보다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약간 그런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나홍진 감독님 스텝들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역시 잘해주다 못해주는 것보다 못해주다 잘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악마견의 연출 감독이 이 영화에 느껴져요. 정말 그 영화가 악마적이야. 악마적이죠. 악마적인 인물을 악마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소프트하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자기 마누라 집을 담 넘고 들어가서 자기 마누라 집에 마누라를 겁탈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보강감부터 시작하죠.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지금은 일본이 이제 뭐 혐한이니 뭐니 해서 일본기 뭐 일본 안에 있는 한국인가 뭐 이게 위상이 어쨌든 하지만 유수의 주류에 있는 그 일본의 이 네임드 배우들이 이런 소재의 영화에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2004년에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달랐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 얘기 말씀드리려는 박 거고. 박사님이 오타기리조도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저의 또 다른 분, 그러니까 저의 영혼의 아버지 존 포드, 저의 영혼의 형제 오다기리죠. 네. 네. 우리 저 아날람이 배출한 연예인 3명 있잖아요. 누구야? 저 박 박사님 오다기리죠. 저 곽도원. 네. 저 한 명 저기 누구? 저 폴킴. 그렇네. 문쌤 우리 문쌤 폴킴. 폴킴이구나. 똑같죠, 폴킴. 문쌤 진짜 많이 닮았어요. 인정. 네, 인정.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갑네요. 뭐 야 작가는 아직 뭐 이게 뭐 홍금보냐 뭐냐 아직 논란이 있어서 제 인생에 얼굴에 분칠하는 사람과 친해지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또 교우 관계가 이루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는 김준평이라는 약간 각색된 실화에 근거한 각색된 왜냐하면 이 아드님이 쓰셨던 소설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피아뼈라는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레거시가 뭐냐 이거지. 유산이 뭐냐. 피아뼈란 말이야. 피아뼈라는 게 뭐냐면 나의 육체와 나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 보면은 소설이 좀 더 묘사가 있다는 게 여기서는 김준평만 집중적으로 묘사를 했지만 소설에서는 아들인 내가 커보니 그런 지독하고 악마 같고 사람 패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악마 같은 인물과 내가 닮아가더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이 제1조선인이라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의 그 정신적,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회고하는 얘기예요. 아들이 마사오가 화자죠. 네. 네. 이 마사오 배우 나오는 나중에 성인 마사오 배우는 지금 2018년인가? 그쯤에 그 출장 마사지사를 겁탈한 혐의로 연예계 커리어가 끝났습니다. 시경 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못 살겠네. 그 점 치킨 아들 네. 찾아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네. 아라 히로우미. 그래서 그분은 나름 제일 그 배우여가지고 제가 예전에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은근히 이 사람 되게 잘생긴 배우 오다기리조 같이 잘생긴 배우가 아닌데 은근 멋있게 나오는 순간들이 은근 배우는 배우인가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비보 아닌 비보를 뭐라고 출장 마사지사를 그 아라이 일본에서 아라이 이제 제일교포들 박씨들이 아라이라고 많이 쓰죠.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줄거리를 보자면 이제 김준평이라는 사내 제주도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와서 오사카로 건너가. 네, 오사카로 건너와서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하는 입지전적의 인물. 그것은 같은 조선인을 착취하고 가족도 믿지 않고 조선인을 착취해서 번 돈으로 고리대금으로 또다시 착취를 해서 오로지 자기만을 알고 여자는 그저 섹스의 대상이고 애 낳아준 도구. 밥 먹고 밥은 내가 먹어야 되고 오직 그런 자기만을 위해 자기 보신을 위해서만 하는 인물. 이 사람에겐 같은 동포 그 타지에서 고생하는 동포로서의 민족으로서의 조선도 없고 가족에도 없고. 가족에도 없고 일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악감정도 없어요. 왜? 일본에게 악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이 사람에겐 그냥 투쟁인 거예요. 나 빼고 다 적인 거지. 네, 투쟁이에요. 그래서
특히 무슨 민족주의적인 감정에서 그래도 조선이 일본보단 낫지라든가 이런 관점도 없고 그냥 온통 세상과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보신만을 해서 일생을 살아온 인물을 정말 파괴적이고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참 재밌는 게 이 영화가 저도 이제 2004년 처음 봤을 땐 제가 아직 그 당시엔 제일 조선인에 대한 문제를 잘 몰랐어요. 그래봤자 뭐 본명선언 정도의 다큐 정도만 알고 제일 조선인의 역시 이것조차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언급했던 사우스 코리아적 관점이었던 거예요. 남한에 있었던 한국인의 관점으로 뭐 그냥 제일 교포지. 뭐 조총연계는 북한 애들이야. 북한이랑 좀 친하다지.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제일교포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게 몰랐는데 제일교포 문제를 이제 계속 추적하시는 연구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외국에서도. 근데 그 문제들을 보다 보면 재밌는 지점이 나오는 게 제일교포 문제가 일종의 난민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45년에 해방될 당시에 네. 일본에 그 당시 해방하던 순간에 일본에 있던 제일 조선인이 200만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해방되자마자 한 140만인가 160만 정도, 140만, 150만 정도가 귀국을 했대요. 태반은 남쪽 국적이에요. 북쪽보다는. 그러니까 남쪽에 근거를 둔 사람이에요. 경상남도 뭐 이렇게 제주도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보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 영화에도 주로 나오지만 제일 조선인들은 아까 우리 그 분노의 포도 때 나지만 이 당시 사회주의가 많고 이 사람들은 타자잖아요. 일본에서. 일본 사회 안에서 일본 타자다 보니까 그거를 구심점을 하는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그 조직화되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 침범하기가 좋다는 거지. 침투하기가 좋으니까 사회주의에 좀 더 가깝고 그런 와중에 정치 세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45년 해방 후에 남한 쪽으로 가면 반공이라는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고 오해를 받고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옛날에 재미교포는 쳐줬는데 제일교포는 빨갱이일지 모른다라고 어른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일교포는 한 번 더 뭐 루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데 제일교포는 귀국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80년대 한 번 더 검사받는다 그랬어요. 아 그리고 제일교포로 위장한 간첩들이 실제로도 꽤 많았죠.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내 남쪽의 고향인데 뭐 경상도, 뭐 밀양, 뭐 전주 뭐 이런 데도 못 가고 상황을 보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당시에 또 북한이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았죠. 살았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밝힌 잘 살았다고 프로파간다를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미 군전청에서는 법률적 해석을 왜냐면 이 사람들 대만인과 주로 대만인과 조선인인데 대만인과 조선이 많잖아요. 일본 안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의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이 사람들 전까지는 식민지 시대 때는 일본인의 입장으로 그렇지 내선일체니까 같은 국민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일본인. 제페니스라고.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식민지하고 미군정이 들어서 다 이제 다 막 해방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근데 미군전청 입장에서 일본은 그럼 외국인이네 추방해야겠네라고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네. 근데 미군정청이 니네가 끌고 왔으니까 걔들한테 선택권을 웬만하면 주도록 해라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본도 전후에 복구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냐면 급식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 복지 다 가난하니까 복지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까지 부담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저소득 극빈층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조선인들은 아시겠지만 범죄 조직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그런 고리대금이나 이런 그러니까 안 좋은 질환 음지로 스며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웬만하면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제 그 일본인 차별받지만 그래도 일본인이라고 내선일체 일본인이었던 조선인이 갑자기 외국인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이제 45년 접근 후에 일본인조차도 직업을 구하기가 힘든데 이제 외국인은 완전히 이제 그게 끊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들을 추방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뭘 해오냐면은 제일 추방 대상자 이제 국가 전복자 기도해본 자 뭐 이렇게 왜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사회주의에 뭐 기여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사회에 위협이 된다. 그리고 최소 생계를 꾸릴 능력이 없는 자 룸펜 막 완전 진짜 건달 그리고 여기가 연결돼서 장애인 얘들도 생계를 꾸릴 능력이 없대. 복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이상 구금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일단 1차 추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추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한번 반대를 해요. 왜냐 다 저저 추방을 하면 남한과 아직 교육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외부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고려를 해라. 아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러고 이제 외무성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65년도에 우리가 한국이 일본이 협정을 받았잖아요. 네, 한일 기본협정 65년에 그때 이제 그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복지라든가 지위를 수용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한은 정치가 불안정해. 가면 빨갱이 취급받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60년대 55년 근처에 프로파간다래요. 김일성이. 북조선 잘 산다. 북조선 괜찮다. 조국으로 와서 조국을 재건해라. 여기는 안정된 나라다. 그래서 조총련의 전신인 민전이라 그래가지고 제1조선통일민주전선이라는 그 단체가 북한과 함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명한 북송. 여기 이 영화에도 나오는 북송이란 걸로 이제 북송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생각 이상으로 되게 많은 엄청 사람들이 많았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까지 보고 나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로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외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찍어야 되잖아요. 나는 조선인으로 와서 일본인으로 여기에서 정착했다가 갑자기 무국적자가 됐는데 선택하래.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국적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소련도 아직 위세가 대단할 때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이야 소련 붕괴된 이후에 그 사회주의 위협이라는 게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일종의 살아있는 권력 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되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대 배경이 있어. 거기다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도 지금처럼 큰 게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해제된 문서에 의하면 일본 문서에 의하면은 의외로 굉장히 좀 차곡차곡 일본 정부와 북한과 이 교류를 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학자들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이 자식들이 진짜 단체로 얘들을 거의 그냥 추방하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웠었다. 북송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마치 일본은 몰랐는데 북한 애들이 꼬셔서 조총련 데려가 조총련을 통해 데리고 간 거 난 몰라. 약간 이런 입장이었다가 아니네 니들도 지금 여기 껴있었네. 아, 이게 상식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인원이 넘어가는데 정부에서 몰랐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그냥 모르쇠였다. 그냥 모른 척했다와 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같이 세웠다는 굉장히 다른 건데 180도 다른데 정부가 같이 계획을 세웠다는 문서들이 해제되어서 발견되었던 거고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거의 몇만 명 단위로 이제 갔는데 그게 우리가 알지만 북한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극으로 귀결되고 그것이 이 피아프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때가 딱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 하기 직전이긴 직전이죠. 한데 마지막이 네. 84년으로 네. 끝나니까요. 직전이긴 한데 어쨌든 쉽지 않던 시절. 네. 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인이 갖고 있는 금부치, 화폐 그리고 어쨌든 노동력 이 북한이 좀 절실했던 거죠. 남한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건 남한에다가 타진을 했다 그래요. 근데 남한이 안 받는다. 그때 당시 박정희 정부가 아니야. 이승만 정부가? 그러니까 아직 그 건국 준비하던 이승만과 그 미국 전청과 이런 쪽에서 한국 남한 쪽에서는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조국이 하나는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하나는 거부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난민 문제다. 네. 네. 그래서 중간에 떠버린 거야. 국적을 선택할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제1조선인이라는 명칭을 아직도 쓰는 이유는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입장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제일 거죠. 조선인 거야. 나는 조선인으로 왔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선일체가 끝나고 나서 일본인의 지위에서 외국인의 지위로 됐을까? 외국인이니까 빨리 네 국적 뭐야 선택해 했는데 또 고국이 어디 있어? 근데 고국은 반으로 잘려졌는데 북한에도 동의하기 싫고 남한도 왠지 빈정상했어. 난 뭔데라는 거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예를 들어 한국식 교육을 받고 싶다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걸 제공하는 것도 조총련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정대세 축구 선수 정대세 씨를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딱 북한 대표팀으로 뛰는데 스타일이 북한 애가 아니네. 근데 말하는 거 뭐 한국말은 거의 잘 못 서투르고 일본어만 하네. 조총연계라고 하는데 약간 그 이상 기묘한 낯섦이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그 맥락을 이해하고 봤으면은 이해가 됐을 텐데 네. 갑자기 뚝 나타났잖아요. 당황스러운 거야. 한국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이 분들은 그 어디에서나 진짜 예를 들어 미나리의 경우는 타자가 인사이더가 되는 그죠? 아싸가 인싸되는 얘기의 과정에 대한 얘기자면 이들은 계속 아싸인 상태로 여태까지 온. 그래서 결국에는 국적 포기하고 운동선수가 되거나 뭐 손정희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아웃사이더의 그 타자로서의 정체성을 내재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맥락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정대세 선수가 그 북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인가? 네. 뭐 거기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국가 네. 올리잖아요. 국가대항전은 그때
그 펑펑 우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 어떤 개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엄청난 여러 가지 거죠. 상념이 막 스쳐 지나가는 미나리가 시간이었겠죠. 그게. 아버지 세대를 추억했다라면 그 정대세 씨에게도 그런 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여온 그런 어떤 무형의 역사에 대한 맥락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내에서 한국인과 대만인들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직업을 구할 수 있게 하라든가 그런 것을 양성화를 시키고 국교 정상화도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돼서 북한과 그렇게 모른 척하면서 서로 보내고 뒷구녕으로 보내고 한국과 뭐 65년에 해놓고 또 뭐 이렇게 또 무슨 협상이 어쩌냐면서 뭐 서로 싸웠다 말았다 또 정부가 가렸다 이런 게 아니었으면 이 제1조선인들에게 그 북한 귀국이라는 거 그쪽에서 이제 학계에서는 귀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북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약간 이것도 역시 사우스 코리아적 관점으로 그렇죠. 보는 거와 또 이제 그런 제3자적 관점 보는 거에 더 단어 사용이 좀 다를 텐데 덜 매력적이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 이제 이 맥락을 여기까지 들으시고 피와 뼈를 보면 이 괴물이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맥락이 설명이 돼요. 나에겐 민족도 뭐 정부도 마누라고 가족도 뭣도 없는 보통은 가족으로는 수렴이 그쵸. 되잖아요. 근데 신경 가족으로도 수렴이 안 돼.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나라는 것. 그리고 그 이상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재밌었던 게 이 영화에 보면 그 기요코 네, 기억고. 두 번째 두 번째 부인. 첩. 두 번째 일본인 그 기요코를 데려왔을 때 이런 인성이면 그 여자가 병에 걸렸을 때 버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구나라는. 근데 또 그 여자가 병수발을 다 병수발을 들죠. 다 하고 그 자기 시키고 왜 이게 옷가네가 내 피라고 또 난 돈이 피다 내 피다라고 쿠니무라즈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피 같은 돈을 그 여자 병원비로 써가면서 데려와서 씻겨가면서 그리고 되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 그 김준평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스윗한 장면이 그 뇌종양 판정 받고 병원에서 이게 시무룩 해가지고 머리 이제 수술 받기 전이에요. 네. 시무룩 해가지고 걸어 나올 때 손을 잡아요. 맞아. 손 잡아. 그 딱 한 번. 그 장면 딱 한 번이 그 김준평이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는 장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그 전에도 되게, 있잖아요. 자전거 태우고 온 동네를 같이 다닐 때도 그건 유세 떠는 장면이지. 그거는 이제 그 저기죠. 이 여자의 지위를 온 동네에 알려주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럼요. 이 여자를 지위를 동네에 알려준다기보다는 지금으로 치면 뚜껑 열리는 컨버터블에다가 미녀 태우고 동네 과시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건들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욕하지 마라, 뒷말도 뒤에서. 많은데 됐어 내가 오늘부터 데리고 살 거니까 내 여자니까 이러니 저러니 같이? 해도 네. 내 여자니까라는 느낌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완전 사이코패스 같으면서도 불가해한 장면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 아들에 대한 집착. 네. 뭐 근데 물론 또 집착을 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러면 아들 자체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사오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혈연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등장해 바로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찐 주인공이었을 오다기리조가 네. 우리 타케시. 우리 오다기리조가 진짜 멋있게 등장해. 어. 구준페이 이러고 등장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싸움 씬이 저는 2004년에 처음 봤을 때는 너무 길잖아요. 싸움 씬이 맞아요. 둘이 좀 길다 그랬어요. 네. 다시 보니까 이 길 수밖에 없고 길어야 되고 기니까 너무 눈물 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오다기리조의 그 처절한 마음이. 사실 아버지가 미안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 거잖아. 맞아. 아버지가 널 이렇게 버려두고 이렇게 고생 많았겠구나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니 그 돈 좀 챙겨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까지 주기 싫어도 아버지가 네 존재를 몰랐다. 너를 그렇게 고생해서 컸겠구나 라는 말만 했어도 되는 문제를 그게 뭔데가 돼버리면서 어쩌라고. 그래서 돈 줘? 돈 달라고? 못 살까요? 칭찬해줄까요? 못 주겠는데? 이렇게 컸어요. 그래 칭찬해줄까? 뭐 이런 태도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본인 엄마와 겁탈당한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라니까 엄마는 여성으로서의 약자고 내 뿌리는 조선인이라는 지위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인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어디로 갈 수 없는 이 오다기리조의 입장에서 그나마 근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찾았더니 나를 뭐 돈을 주는 건 둘째치고 사람 취급도 안 해. 나는 이미 야쿠자야. 그러면서 그러고 가서 속절없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데 야쿠자한테 총 맞아서. 그러니까 이 세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조각조각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주변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냥 그 사회적 맥락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운 사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주변을 파괴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진짜 쉬운 예로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된다던가
혹은 예를 들어서 예술병에 걸린다던가 뭐 사업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주변을 재구성해서 파괴시키는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 미나리에 농부병 걸린 사람. 그렇죠. 그들 일종의 사업병이죠. 대농장주의 병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지. 가족을 건사하겠다라던가 뭐 나의 일신에 어떤 걸 뭐 입신양명을 하겠다라든가. 근데 이분은 이 양반 김준평 그게 없어. 그냥 어떤 되게 극단적인 동물적인 형태의 그 생존력, 무력만 남아있는 상태의 사람인가. 근데 애초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가족으로서.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문제는 재밌는 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마지막에 본능적으로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기 자손에게 이걸 물려주겠다라는 이 욕망. 그거 하나만 딱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물려줄 것도 아니잖아. 그거 다 저 북한에다가 다 저기 헌납한 거잖아요. 네, 그 고로상이 옆에서 아니 그 저기 아들한테 마사오한테 맡기라고 그러더니 안 돼, 다 내 거야라고 해버리잖아요. 일하면서 돈 갚아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어. 어차피 죽으면 다 네 거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 죽기 전에 넘겨주면은 왜 노인네들 방구석 그 저기 돈 넘겨주면은 뒷방 늙은이 된다고 돈 쥐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게 나 빼고 다 믿을 수 저기야 없는 것들. 라고 했던 사람이 딱 하나 남은 게 그것도 사실 피와 뼈라는 단어 안에 수렴이 되는 그거죠. 이제 본능적으로 땡기는 자기 번식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우리 왜 제주 4.3 사건이 대략 한 47년 그 근처부터 시작돼서 거의 종전 한국전쟁 끝날 때까지 유지됐던 어떤 그런 일종의 반공 극렬 극우적인 폭력 그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제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정말 없는 거야. 그냥 어딜 가도 나는 아니지만 내 아들이 또 빨갱이 전력이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슬픈 장면이 왜 시작하자마자 조총련 학교에서 왜 전쟁 끝나고 이 일본의 앞잡이 새끼들 하면서 또 조리돌림 당하잖아요. 우리 고로상과 그죠. 우리 고로상. 그래서 이렇게 미식의 세계로 고독한 어묵 공장을 던져놨다. 그렇죠. 아주 배고픈 거 못 참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일은 도대체 언제 분명히 셀러리맨인데 일은 도대체 언제 하시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장면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친일파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거기 나오는 그 고로상의 그 신기라는 역할을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조차도 용납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시대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뭐 했으니 친일파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다시 생각해 볼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너무 극단적인 어떤 것으로 그 자꾸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 어떤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 안에서도 토착외고 방송 안 하나. 고로상과 함께 그 조리돌림을 당하는 그 가라 하면서 보내주는 그 마을의 어떤 분 있잖아요. 나이 드신 그분이 맞으면서 그 말하죠. 무슨 어떤 선택이 있었냐. 방법이 없었다. 그게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 왜냐하면 영화의 첫 장면이 그 군대 그 제국군으로 보내면서 동네 청년을 보내면서 막 일종의 다 우울한데 어쨌든 일종의 그 뭐 환송식 같은 파티를 하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전쟁 끝나니까 사람 이렇게 친일파 앞잡이 돼서 쟤들 전쟁 보낸 이 친일파 앞잡이 하면서 조총련계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그 건데.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은 약간 모병관 같은 역할로 좀 적극적인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같을 수는 없고 그리고 각자의 선택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라는 게 각각 적응하는 어떤 어떤 세태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건 각각의 선택인 건데 그런 맥락에 대해서도 서로 같이 물론 이제 이정도처럼 내 배에 구멍이 두 개지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 영화 뭐죠? 암살이죠, 암살. 네, 암살. 암살에서도 이정재가 그러잖아요. 그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족의 배반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동포와 아니 세상 모든 것에 고열을 빨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 했던 이 김중평 씨, 이 기이한 인물에 대한 이 답변이 원래는 이제 뭐 제 생각이니까 최양락 감독의 의도를 조금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게 원작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원작은 아들이 회고하는 내가 결국은 커보니 아빠와 닮아가면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였다면 최양락 감독님은 철저하게 제1 조선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로부터 유리된 인물이 어떻게 생존 본능만으로 이 세계를 돌파해 나가려고 했는가.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자기 모순적인 욕망 속에서 왜냐하면 마지막에 재산을 다 북한에 갖다 놓고 헌납하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북한에 간다라는 거 원래 민족주의적 의식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모순이에요. 아들이면 그 앞에 아들도 있고 원래 아들은 장남인데 그지 않아요? 근데 그치. 그 아들은 또 무시하고 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모순적인 거. 근데 그 마사오한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사오 거기서 되게 이상한 걸 먹잖아요. 음식을 그 막 구더기가 있는 그거를 탁탁 털어내가면 삭힌 거를 먹는데 그거 보고 이제 어린 마사오가 토하니까 저 약해 빠지게 저렇게 키워갖고 안 된다. 근데 본인이 밖을 놔두면 내가 안 키워서 애가 저러니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우는 아들을 내 마음에 맞는 아들을 내가 키워내겠어라는 그 어떤 욕망이 있었잖아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류이치를 데리고 아직 류이치는 어리니까 걔를 데리고 북한에 가서 그러면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겠다는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전 이번에 보면서 고화질로 보다 보니까 그 셋째 부인이 도망갈 때 네. 애기들 주렁주렁 데리고 다녔잖아요. 너무 사실 그 장면 좀 약간 귀엽게. 왜 맞아. 귀엽냐면 그나마 그 중에 걸을 수 있는 애기 중에 제일 막내. 제일 작은 애가 엄청나게 큰 가방을 그 코끼리 밥통. 코끼리 밥통 그 들고 가. 코끼리 밥통을 들고 그 조그만 게 너무 근데 귀엽죠. 쫄래쫄래 가죠. 보고 있으면 걔가 무거워가지고 실제로 그 연기에서 못 따라가. 근데 자기도 어떤 연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애를 써서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쫄래쫄래 가는 그게 보여요. 근데 약간 엄마 보면서 우리 따라가는 맞아요. 새끼 우리 같잖아요. 어릴 때 같아요. 그 셋째 지 마누라가 몸만한 그 코끼리 밥통 걔 들고 가는데. 그리고 실제로 무거워서 자꾸 내렸다가 들었다 맞아, 내렸다 맞아, 들었다. 맞아. 근데 그렇게 나가기 전에 그 김준평을 후드려 까잖아요. 그쵸. 속이 다 후련하다. 그래서 맞아. 후련하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 장면 진짜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제가 이제 이 영화 그때 당시에 극장에서 보고 중간에 한번 볼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나이 먹고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봤는데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감흥이 달라요, 사실은. 그 사실은 원작의 감성이 그거에 더 가까워, 원작 소설의 감성이 그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악마 같이 자기 자린고비 수선노로 살던 노인네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살았을까. 사실은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고 이기적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 이제 그 산업화 세대에 해당하는 아버지 세대 분들의 그 억척스러움이라던가 그 이상한 속물성 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감수성에는 좀 약간 비이사가는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좀 자꾸 제가 피아뼈, 그러니까 미나리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별로 안 겹치지, 당연히 미국인이니까. 네. 근데 피아뼈에 나오는 그림은 저의 경험과 겹치는 것들이 몇 개. 예를 들어 돼지 잡는 장면이라든가 네. 그 돼지 멱 따는 소리가 들려서 담장 밖을 쳐다봤더니 돼지를 실시간으로 멱을 따는 장면을 보고 제가 이미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그 김이 펄펄 나는 돼지 머리에 뭐를 뜯어먹는지 모르겠어. 아저씨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잡은 지 몇 분 지나지도 않는 돼지 머리에서 뭐 젓가락으로 뭘 떼가지고 술을 계속 같이 먹는 그런 풍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몬도간에 가까운 그 이제 지금 현대화된 곳에서는 쇼킹 아시아. 쇼킹 아시아. 볼 수 없는 이 감수성. 그 돼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먹는 돼지, 제가 시골 가서 보는 돼지 껍데기는 그냥 돼지 털이랑 도장이랑 다 붙어 있는 거였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거민 도장이 그대로 있죠. 보라색. 사실 비려서 먹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의 경우, 그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그거를 갖다가 이런 걸 먹어야지 어른이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녀석은 약하게 자라가지고 나를 혐오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 감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약간 영화에서 생략한 맥락이라는 거를 보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오는 게 바로 그래서 엄마 타박이잖아요. 네, 그쵸. 네가 어떻게 키웠길래. 엄마가 애를 싸고 도니까 애가 약해 빠져가지고 저렇게 아빠 존경심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고스란히 그 영화에도 보면 묘사되잖아요. 그 부인에게 대한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묘사되고 딸에 대한 거의 딸은 거의 아웃 오브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야. 눈밖에도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집값게. 그러니까 그렇게 화풀이하고 하다가 딸 죽었다고 하니 가서 내 딸 어딨냐고. 사위 두둑 옆에는. 그리고 거기서 뇌졸중이 그쵸. 와가지고. 너무 혈압이 근데 올라셔갖고. 그 돼지 잡는 장면에 보면 한쪽에서 기타노 다케죠. 김준평이 이렇게 칼을 갈잖아요. 네. 칼을 갈다가 돼지를 보면서 씩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타노 다케시가 이렇게 안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트 다케시는 이 영화 찍으면서 진짜 즐거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비트 타케시 얘기를 잠깐 한 비트 타케시 혐한으로 뭐 이제 알려진 것도 많은데 사실 혐한이라기보단 그 일본 좌파가 일본에서 실패가는 경로와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좌파 입장에서는 결국 사실은 이제 요점만 얘기하면 이건 나중에 오히려 이제 문세님이 좀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결국 일본 좌파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빌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자라나는 세대한테 비위가 안 맞아요.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그게 진격의 거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아니 왜 뭘 무조건 뭐 잘못했대. 시절이 얼마나 지났고 뭐 이제 지났는데 뭐 무조건 꾸르래. 일본 좌파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일본 좌파에 지금 헤매는 건 일본 좌파는 결국 천황을 건드려야 돼요. 천황제를 건들고 보편적인 정상국가로 나아가서 이 국가가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황제를 건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상 정상국가가 뭡니까?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군대가 그렇죠. 있어야죠. 근데 이 말은 평화헌법을 수정해야 수정해야 되니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좌파가 할 소리가 아닌 거야. 그렇지. 수정헌법은 자민당의 논리인데. 그래서 이 좌파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읍읍하니까 논리가 공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가 거기서부터 몰락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우파도 싫고 좌파는 맨날 사과하라 그러고. 우파는 그냥 적폐고 어릴 때 봤던 그 자민당류의 그런 적폐고. 우파는 뭐 좌파는 그냥 하던 소리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한 소리만 하니까 거기서 오는 염증이 기타노 타케시가 보여주는 그 다미오료의 감정들이거든요. 그게 되게 일본에 되게 좀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우리한테 또 다 지금 우리 동네 예를 들어 우리 집 어른들도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우리 큰아버지도 밉고 우리 아버지도 미운데 옆집에서 저 집안은 저래서 문제야라고 하니까 저 새끼들도 미운 거야. 그래서 왜 절망선생도 만화 절망선생 작가님이 되게 시니컬한데 보다 보면 다 미워요. 그래서 그 절망선생 작가를 또 좀 곡해하면은 혐한이다. 우익이다. 근데 보면은 다 미워. 일본도 밉고 한국도 밉고 중국도 밉고 그냥 미운 거야. 젊은 애도 밉고 늙은 애도 미워. 그냥 다 미워. 맞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그 일본 좌파적인 그거에서 이 요즘의 젊은 분위기라고 보면은 기타노 타케시가 보여주는 그 최근 영화에서 보여준 다미오류의 그 행복? 그래서 그 제로센기 출신 할아버지가 시위하는데 들이박는 그런 영화가 그게 잘못 보면 무익으로 오해되는데 그 거대한 유머가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좌파의 그 결기가 살아있었던 시절에 최양일 감독님이 아직 그 구좌파로서 그리고 제일교포로서 당대에 내노라는 배우들을 데리고 사실 저는 그 돼지 잡는 장면에서 그 배우들 데려다가 실제로 그 곱창 만지고 있잖아. 돼지 창자 순대 만들고 있잖아요. 순대 만들죠. 난 참 하나코 장면 나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딸내미 네. 참 너무 절절한 그 보면 다 내노라는 배우들이잖아요. 네. 그 실제 돼지 아마 보니까 실제 돼지 잡았을 거야 현장에서. 그럴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찍었던데 뭐. 네. 그리고 거기서 그 곱창 만지고 막 그 하는 거 보면은 그거 진짜 생으로 참 그 약간 나중에 어묵 만드는 장면도 네. 그러니까 진짜 실제 어묵 그 생 비린내 나는 거기서 했을 그쵸.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그런 날 것을 갖고서는 해서 이렇게 생생함을 추구하는 그런 기세 이런 것들이 약간 올드스쿨 감독들이 추구하던 어떤 미학이 있어요. 그런 그죠. 것들에. 그게 사실 그게 아시아권에서 주로 공유되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홍콩 누아르의 CEO였던 뭐 서왕기병 이런 영화들도 보면 그냥 날로 그냥 몸으로 때운다. 근데 실제로 본다. 이런 기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약간 아시아권의 올드스쿨 감독들이 추구하는 어떤 미학이 있어서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김영빈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걸 했었죠. 우리 곡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쵸. 예. 쿠니무라준 감독님은 쿠니무라준은 이미 이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대가 끊겨서 그런지 까먹고 있다 한국 가서 다시 느끼고 그러고서 이렇게 영화 끝나고 나홍진이를 외쳤다는 자극을 받으실 거지. 본인도 잘 아시면서. 이게 순서대로 보면 곡성을 옛날 먼저 보고 이걸 봤잖아요. 그래서 쿠니무라 준이 당하는데 저럴 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그분이 거기서 그 납 달고 자살한 다음에 네. 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아쿠마가 된 거야. 그러네. 고독한 미식가가 당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데 일본 귀신이 거야. 그분이 왜 한국의 곡성까지 이렇게 제일 그렇구나. 교포니까 그 복수심에 한국어를 잘 그렇네. 못할 뿐이지 자이니치라서 곡성까지 온 거라고. 그러네요. 기요. 예. 저는 여기서 그 이영희 씨, 그 네. 아내를 연기하신 네. 스즈키 교카. 네. 다시 거기 일본에 또 되게 유명하신 배우인데 이분이 얼굴도 조그맣고 너무 비율이 좋으니까 모델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한복이 너무 안 맞아. 김원호형 몸매들아 진짜.
아니 김원호도 작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서구적인 몸매지. 서구적인 모델 같은 그런 분이다 보니까 얼굴도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0년대 한복 입은 어머니 느낌이 너무 안 나니까 이게 뭔가 약간 그런 거야 좀. 너무 고와. 맞아. 그치, 너무 곱죠. 근데 저는 그 이영희 그 극중 캐릭터 이영희가 그렇게 처맞으면 난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이해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제일 조선인의 맥락을 모르다 보니까 저렇게 처맞으면 셋째 마누라처럼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제일 조선인의 지위와 그 당시의 입장을 보다 보면은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는 거야. 가면 추방이야. 셋째 첩은 일본인이니까 갈 데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커뮤니티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용기 있게 돈만 뺏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죽기만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영희는 그 조선인 커뮤니티 안에 있어야 뭘 해도 하는 그죠. 할 수 있는 건 거죠. 딴 데 가면 특히나 여자니까 여자니까 뭐 애 데리고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거기 있는 거예요. 강간을 당하든 겁탈을 당하든 뭐 맞든 뭐 자식이 쓸려 나가든 그거 세월을 버텨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김준평 옛날에는 김준평이라는 거에 목표를 봤다면 그 세트 있잖아요. 그 세트 한국인 그 조선인 제일 조선이 있었던 그 세트. 그러니까 그 세트가 변화되면서도 그 세트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절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트 안에 말 그대로 정말 그 세트 안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제일 조선인이라는 것에 뭐랄까 그 고립감? 그 고립감이라는 걸 느끼고 그 고립감 속에서 그 다른 제 김준평한테 당하는 사람의 고통도 고통이고 김준평조차 그 고립감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 나가도 적, 여기서도 적. 다 내 돈을 노리고. 이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영화가 되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대부를 많이 레퍼런스를 했어요. 이거는 뭐 베꼈다 뭐 오마주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대꾸를 이루게끔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에피소드를 이 에피소드 통해서 하려던 얘기랑 같은 맥락의 얘기를 사실은 최양일 감독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민자로서 그 타자로서 어딘가에 자리 잡고 사는 과정에 대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사실 대표적인 작품이 대부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보면은 이게 그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던 젊은 꼴레오네의 모습이랑 김준평이랑 약간 그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재밌는데 꼴레오네는 어쨌든 자기 패밀리를 건사하면서 키워나가는 게 목적이어서 그 대부로가 되는 과정인데 이 사람은 그거에 실패했어. 근데 그 얘기는 내부조차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부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니 뭐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타자로서 외국에서 타자로서 살아남는 과정 자체의 생존 투쟁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렇죠. 거죠.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대부도 보면은 왜 그 아들 마이클이 원래 되게 문명화된 스위트한 남자였다가 괴물이 돼가는 과정을 묘사를 하잖아요. 대부 2에서. 알파치노가 마이클이죠. 그렇죠. 알파치노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약간 꼴레오네 같은 시작을 했지만 이게 본인이 그 자기 생존 투쟁만 하다 보니까 괴물이 생존 투쟁을 하면서 괴물이 그 중간에 전쟁 중에 사라졌다는 것도 아마 징지 피해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인드로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이게 여기 약간 이쪽에서 레퍼런스 시작해서 이렇게 왔지만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결론은 전혀 다른 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난민 문제, 자이니치 문제가 난민 문제화되면서 이민자로서 계속 타자로서지밖에 없는 언제 추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된 상태인 거랑 이민이 정식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져서 그 안에서 사회에서 자리 잡는 사람인 거랑 이게 애초에 태생적으로 조건 자체가 다른 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제가 뭐 범법자였거나 뭐 생활생계 이런 그런 외국인의 조건 있잖아요. 여기서 살 수 없는 외국인의 조건을 일본 정부가 조금 심심하면 빡빡하게 적용해서 솎아내고 어쩔 땐 조금 좀 내버려뒀다가 뭐 요러기를 반복했다 그래요. 그 왜 경찰서 불지른 애 같은 경우는 빼박 추방이거든. 그렇죠. 그냥 너 뭐야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김준평이면 돈이라도 내서 해주는데 아버지가 해줬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재밌는 게 대부가 웃긴 게 가족을 건사하는 그런 아버지. 밖에서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지옥에서 번 돈으로라도 가족을 건사했는데 대부 3의 엔딩으로 보면 그렇게 건사한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이고 그렇지. 결국 그 상황에서 가족들조차 희생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 반대말. 그래 그럼 가족 대신 그럼 나라도 살자. 모두가 파괴되어가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실패해가는 얘기의 전형인데 가족을 건사해도 실패하고 가족을 둘 다 성공은 했어요. 남자 둘이. 그 꼴레오네도 성공했고 돈을 벌었고 김준평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도 건사한 남자도
그 체제 안에서 실패에 쓰러져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은 은행에 의해 뿌리가 뽑혀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난민이 돼서 그죠. 일을 하러 가고. 여기서 남는 것은 뭐 그러니까 체제가 어떻게 이걸 포섭하냐 해서 최양일 감독님은 꾸준히 그 제1교포 문제를 그렇죠. 다뤘잖아요. 그런 주제를 계속 다뤘죠. 그 다른 해가 꾸는 꿈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해가 꾸면 다른 어디에 뜨는가. 다른 해가 꾸는 꿈은 이승철 노래. 그렇죠.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 데뷔작이죠. 그렇죠. 다른 어디에 뜨는가는 야쿠셔코지가 또 연기를 하는데 제1교포인 택시기사가 맞아요. 그 어머니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그 야쿠셔코지가 연기하는 제1교포가 그 아들내미가 그 필리핀, 일본에 필리핀계 접대부들이 많이 가서 일을 했었잖아요. 네. 필리핀계 아가씨랑 같이 이렇게 지내요. 그런 그 일본 사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주류가 되지 못하는 그 제1교포들의 얘기를 많이 다뤘었어요. 최양일 감독 영화들이 주로 그런 주제를 많이 진짜 다뤘었죠. 그래서 최양일 감독님의 주제는 사실 그렇게 선언한 거 너희들 여기서 말한 너희들은 일본인 거죠. 그렇지. 너희들은 실패하다. 당신들은 혈연 중심적인 것에 집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당신들이 제국에서 꿈꿨던 꿈이 결국은 그 거대한 건데 니들이 뭐 하는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품지도 수정하지도 고쳐내지도 그렇다고 축출해내지도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제가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마루에 똥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그거 옆길로만 지나치면서 그 자리가 썩어 들어가는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너희들은 실패했다. 냄새가 분명히 나는데 안 난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그 신문지만 덮어놓고 옆길로 계속 다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탄생되는 것이 이런 류의 인물이다. 김준평이라는 인물이 그 개인이 워낙 성정이 뭐 지랄 맞아서 그럴 수는 있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그러면 이 사회가 그런 인물들을 왜 흔히 말하는 뭐 우리 교도소 감옥 이런 것도 다 어떤 일종의 교하고 그런 모든 자정작용이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거지. 심지어는 커뮤니티 내부에서 왜 저런 놈은 안 돼 하면 또 사회적 소셜 프레셔가 있는 거잖아요. 에이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것조차 들어먹질 않잖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지.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랬겠어. 그래도 되니까요. 왜 그래도 되냐. 그래도 되는 거야. 돈 있고 힘 있으면 되는 거야. 거기다 속한 곳도 없으니. 돈 있고 힘 있는데 뭐 속한 거 없으면 뭐 여기네 두들겨 패서 여기서 상황 노릇하다가 좀 옛날이니까 뭐 돈 있는데 뭐 기름칠도 좀 하면은 뭐 경찰이랑 뭐 다 되지 뭐.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지. 그럼 이런 류의 문제적 인물들이 어떻게 탄생할까? 예를 들어 이 인물들이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더라도 왜 이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현되느냐에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 마인드헌터랑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그런 사회성을 포기하고 사이코패스화되는 과정. 근데 마인드헌터도 같은 얘기를 주구장창 하잖아. 이 인물들이 사회에서 격리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키워지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태어난 건지에 대한 모호한 얘기. 경역이 있죠. 그 사이 어딘가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사회가 품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컨트롤이 안 되면서 내부적으로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위대한 기업가가 돼야 되는데 동네에서 여자애들 목이나 따고 있다는 거지. 표현이 너무 흉악한데. 그렇잖아. 시골에서 숲속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면서 자기 지하실 그니만 거기서 여자들 목이나 따고 있다는 거지. 껍데기도 거기 뭐 양대침 부르면 껍데기 벗기고.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실패해가느냐에 따른 사실 그 얘기라고 저는 보고 저는 그래서 2004년에는 문제적 인물 김준평이 그게 너무 극악하니까 애들이 다 김준평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김준평 얘기는 오히려 할 게 없다. 맞아요. 나는 오히려. 맞아요. 이것은 직선적이니까. 김준평 얘기가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일본이 품지 못한 그리고 저는 그게 바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의 지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에 성공했죠. 가장 빨리. 근대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의 지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난민 문제, 다인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의 저출산과 그 고령화 사회로 그 근간에 이런 문제의 단초들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한국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야. 네, 그렇죠.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 나라로서의 케이스로서의 미나리.
아버지를 긍정하고. 그래서 좋든 싫든 지금 우리는 미국의 시대에 살고 있고 미국의 체제가 이거를 성공으로 평가할지 실패로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미대사관을 돈줄을 내야 돼 우리가. 고맙다고. 미대사관에.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뭘 돈줄까지 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실은 중국이라는 게 어떤 지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개방이 된 사회 안에서 그 주변 세계를 포섭해가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미얀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물론 미국도 옛날에 남미에 그런 짓을 많이 하긴 했어. 근데 이제 그때 핑계는 있었지.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응한다 이런. 이 과정이 사실은 나르코스 같은 마약 드라마의 그 뒷배경으로 CIA가 공작하는 거에서 은근히 나오긴 하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그 이제 제국으로서 사실은 어쨌든 베트남전도 반전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라 내부에서 반전 운동을 저렇게 빡시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그런 그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라는 체제가 가진 힘이거든요. 이게 엉망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게 힘이에요. 근데 그런 종류의 개방성이라는 게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가치를 우리 앞에 내세워서 주변을 포섭하려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드는 거고 일본은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가 있죠. 우리 이미 그 수많은 타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들을 우리 사회 안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생산에 실패했으면 사실은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을 한국인을 어떻게 재생산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지 그들을 받내만을 고민할 단계 이미 지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 30년 정도 지나서 조선족 연변 탈북민 조선족 출신 김준평 얘기가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면가 아니에요 면가. 그래 그게 그 명가가 한국에 자리 잡아가지고 마라탕 집으로 성공해서 그럼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주변에 폭력적이고 이제 저 손도끼 들고 다니면서 저기 대림동에서 사람 패고 다니면은 그게 김준평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 마동석이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죠. 면가의 다른 자아인 장첸이 와서 회방 놓을 때 그걸 다시 면가가 억압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그러니까 제압을 하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 마동석 같은 사람이 제압을 하고 그리고 저기 저기 경찰청에서 제압하는 이야기로서 빌런으로 존재를 하는데 언젠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보게 될 거예요. 영화 안에서.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앞선 고민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땐 멀지 않은 고민이거든요. 이게. 멀지 않죠. 벌써 세대가 이미 좀 나왔어야 되는 얘기라고 봐요. 2세대가 성인이 됐고 이제 3세대를 볼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양일 감독이 제1로서 어쨌든 나름 성공해서 명망 있는 영화 감독으로서 이런 문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일본이 갖고 있었던 선진국적 지위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최양일 감독님이 이제 제시했던 이 문제의식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숙제. 그러니까 이게 미나리랑 붙여봤을 때 이게 반세기가 넘게 지나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성공한 거야. 어떤 의미로든.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문제가 많았고 뭐 트럼프가 뭐 어쨌든 해도 미국은 어쨌든 그 안에서 그 민족의 용광로, 도가니로서 그 어떤 융화의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 USA라는 거를 성공해냈다면은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붕괴한 이후로는 어떤 민족주의 말고 어떤 다른 자유주의적인 이념을 통해서 국민을 규합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미국 말고 없죠. 없어요.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족주의를 어느 정도는 넘게는 해줘야 되는데 민족주의를 넘게 해준 게 없고 그건 근데 김준평 민족도 뭐도 없죠. 그러니까 민족을 또 민족주의를 넘어서도 뭐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조차 아예 초월해버린 괴물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 종류의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 자본주의적인 괴물이라는 게 폭력하고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까 또 저기 좀 또 조금 곁가지지만 나름 재밌는 관점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폭력이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그 김준평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잔인함과 수준노적인 특성이 체제로 구현이 돼 버리면은 그 분노의 포도에서 소장농들을 쫓아내던 그 트랙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대표님이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던 게 쏠 사람이 없다. 그 분노의 포도 첫 장면에 보면 트랙터 철거하러 왔더니 너 총 쏠라 그랬더니 나는 책임 없어 이러니까 그럼 누구 쏴야 되냐 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한회사라 그러잖아요. 리미티드. 유한회사. 이게 되게 기가 막힌 체제거든요. 이게 책임 사실은 법인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관념에만 존재하는 거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면 거야. 그러니까 법인이 파산하면 빚쟁이 아무리 그 책 투자했다 실패한 사람이 많아도 법인을 날리면은 돈 받을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 서장은 멀쩡히 있는데 그렇죠. 법인을 말소했다는 이유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발견한 기가 막힌 체제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책임을 어떤 관념적인 존재에다가 던져놓고 개개인은 다 피해가는 건 거야. 그게 개인으로 현현이 되면 그게 김준평이거든요. 그죠.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웃기는 게 그런 식으로 누굴 쏘아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쫓겨난 사람들이 암흑가로 가가지고 이제 LA 컨비네이션과 차이나타운이 됐는데 그러고 나면 그 시대가 또 지나서 뭐가 됐냐라고 해보면 마진콜이나 빅쇼트처럼 그죠. 사이코패스 자본 금융인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요번에 게임스탑 사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말로는 개미들과 뭐에 싸움이었는데 알고 보면은 뒤에 뭐가 있었냐면 실리콘밸리 서부에 새로운 재벌이랑 저기 월스트리트의 올드스쿨 자본가들의 싸움이었다라는 건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캘리포니아의 그 사람들의 연원이 어디 있겠어. 그 오클라호마에서 쫓겨난 농민들의 자손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이코패스화 된 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자본주의 체제와 떼놓을 수 없는 어떤 인간성이 상실돼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이 그 가족은 이미 기능을 잃었고 커뮤니티도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남은 건 돈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파편화된 개인이 돈만 보고 살았을 때 저절로 사이코패스화 돼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또 체제가 그 타자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원자시키면서 더 잔인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요 과정들이라는 게 보면은 그게 이제 이민자 사회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김준평이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만약 김준평이 기업을 키우겠다. 거대화됐다. 어떤 엔터프라이즈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자본의 우아한 이름으로 LG가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도시락을 반입을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네, 사랑과 야망이잖아요. 이게. 그런 식의 그런 짓거리 그 굉장히 우아한 척하지만 그거 노동자가 파업하는데 저기 점거농성하는데 밥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식의 그 비열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 똑같잖아. 그게 단지 LG구 뒤에 구체적인 사람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김준평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김준평 앞에서 그 오뎅 가게에서만 애들이 돈 주는데 밥도 못 먹게 한다고 쳐봐. 똑같잖아 사실은. 뭐야 저거. 사랑가요. 그 산업화 세대 서사를 사실 그게 김준평과 딱히 다를 바 없는 근데 물론 그게 그 시대에 필요했다라는 것까지도 알겠어. 그러나 그거를 낭만화 시키면 사실 사랑과 야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되는. 근데 이명박에 대한 호와 불호 모두 그 이미지에 사랑과 야망 맞아요? 야망의 세월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랑과 야망이 야망의 세월. 그래서 이제 이명박을 모델로 하는 그 얘기 거기 보면은 댐이 무너질 게 너무 뻔한데 그 일꾼들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가서 공사해. 근데 사실 실제 산업화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김준평적 특성과 뭐가 다르냐라는 건 거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필요도 있고 그런 인물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늘 하는 말로 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 엄마 아빠가 됐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나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자기의 특성이 그렇게 가속도가 돼서 이런 인물들이 탄생한다는 거지. 그조차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만 건사해도 그런 LG처럼 되는 거예요. 뭐 구씨 집안은 잘 됐겠지. 근데 남의 집 저기 왜 심지어 회장님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를걸? 그게 바로 자본의 우아한 기능인 거잖아. 야, 왜 노동자 밥을 안 줘? 아마 몰랐을 거야. 보고 들어갔으면 몰랐을 수도 있어. 회장님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그 한화의 김 회장님이 직접 뛰시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굉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청계산 김 회장님. 그런 식으로 그게 결국에는 그런 종류의 힘과 자본을 갖고 있는 인간이 체제 안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인정받고 흔히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압력 그리고 체면 이란 것들 차리게끔 사회 안으로 포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순치가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 따지 말고 아이패드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 사회의 실패라는 것을 어떤 그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시킨 게 김준평이라는 인물일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김준평 보고 있으면은 2004년 그 당시에는 몰랐던 아마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2004년에 한국에서 되게 그때 한일교류가 김대중 시대 막 이러면서 노무현 시대여가지고 한일교류가 막 많을 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별 맥락을 없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냥 고생담 뭐 이런 산업화 세대 악랄한 어떤 존재를 그린 것. 약간 국제시장의 다크 사이드 버전 같은 그런 건데 느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너무 일찍 도착했던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020년대에 한국인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피아뼈라는 거, 실패로서의 피아뼈, 성공으로서의 미나리가 한국이 목격한 어떤 지점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BTS의 찬란함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이게 느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이제 주류에 편입이 되고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이제 각각의 우리 말고 남한 사회 말고 네. 외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하느냐라는 거 이제 단순 국뽕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뽕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거꾸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미나리가 그냥 보고서는 시시한데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맥락으로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시했어요. 아주 흥미로웠는데. 짜릿했죠.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건 아주 짜릿한. 옛날 로마 제국 시민증을 갖고 있으면 김준평을 잡는 방식이 영화가 김준평뿐만 아니라 그 영화 자체를 피와뼈의 영화를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인물한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클로즈업이 없어요. 거의 굉장히 파워풀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자체도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사건도 그렇고 뭔가 되게 신뢰극스럽게 연출을 하는 게 많죠.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한 발짝 떨어져 있단 말이죠. 또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이렇게 가까이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그게 이제 뭔가 타자를 포착하는 어떤 카메라의 방식으로 이걸 스타일로 굳힌 거 아닌가 그 영화 내에서 그런 판단을 저는 좀 했거든요. 풍경 안에 이제 그들이 어디 서 있는가라는 이 풍경 안에 그러니까 그 한 뼘도 안 되는 그 세트 안에서 네. 카메라가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기껏 나갔던 데가 학교, 네. 병원 이런 어떤 기관이었다는 거지. 또 약간 좀 형식적으로 양식적으로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소재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후샤오신의 비정성시라든가 네.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혼란스러웠던 그 1, 2차 대전 이후에 그 태평양 전쟁 이후에 각각 이제 뿌리가 뽑혀서 유령처럼 떠도는 인간 군상들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내성인 외성인 갈등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다 그 위에 이제 공산주의하고 이제 그 자본주의 싸움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배경이 같이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전에 얘기했던 뭐 사실은 그 첸카이거 태양별이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배경이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여야만 하는 그런 필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의 아픔을 떠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그러니까 태양별이가 시대의 아픔에 좀 더 다가갔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체제가 뭐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가. 약간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 피아뼈를 보다 요 시나리오를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약간 필리핀 게 누구 있잖아. 저기 어디요. 뭐 안산 구미 어딘가 뙤약볕에 되게 밭대기 일구고 있는 미얀마야 뭐 이런 그런 사람 똑같이 찍어도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1, 20년 뒤에. 1, 2년에 그런 비슷한 영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거기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국에는 북한이 체제가 무너져서의 형태에 가깝게 결국에는 흡수 통일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흡수 통일 지지자. 이 미국의 앞잡이 제국주의자. 뭐 했든 저는 연방 통일이야. 저는 그냥 좌파는 연방 통일이지. 아무튼 그래서요. 네. 통일이 되고 나면 어떡할 것인가.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북한과 지금 남한의 체제로 얼마나 더 갈지 잘 모르겠거든요. 뭘 어떻게 다 노예지. 그러면 이게 결국에 그 거대한 한 2천만 명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도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이제 뭐 신체 사이즈도 완전 다르고 뭐 생각도 완전 다른 그러나 한민족이라는 뭐 어떤 그 허울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편입이 됐을 때 이제 이 문제가 지금의 무슨 어떤 난민 문제라던가 뭐 제1교포라던가 뭐 제중도 교포라던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파괴적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 것 같은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한 10년, 20년 후면 북한 출신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얘기라던가
뭐 이런 형태로 이런 영화가 나와도 전혀 이상치 않을 것 그럼에도 같다는 거죠. 불구하고 북한 출신 중 일부는 어떤 사람은 좌파, 어떤 사람은 우파적인 것에 포섭돼서 뭐 며칠 전에도 나왔지만 5.18 북한군 개입설의 근거가 되는 게 북한 탈북자 출신 자기가 그거 직접 갔었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체제 진짜 이게 지금 냉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체제에 동원되고 있는 그렇지. 그런 류의 것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에 근데 사실 이게 그 북한은 북한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친일과 반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멀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약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아니야 여유 잡고 한 50년 뒤에 우리 사회의 한국 영화가 미나리가 나올지 피아뼈가 나올지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다음 세대가 그래도 미나리를 찍어낼 수 있는 세대가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 세대는 이랬어요. 한국이 점점 사실 지금도 우리 조금만 나가면 우리 이제 다인종 국가잖아요. 우리 이제 단일 민족 아니잖아요. 이미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외곽으로만 나가도 그럼요.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만 가도 이미 2세들 벌써 다 커서 군대 갈 나이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옹 작가와 황신혜 씨가 같은 인종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니. 그러니까. 네.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뭐 이렇게 아까 이제 류 교수님이 북한 얘기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가깝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됐든 답이 뭐가 나오든 어떤 방법을 강구할 시점은 오긴 왔다.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영화가 뭘까? 미나리가 나올 것이냐, 피아뼈가 나올 것이냐. 저는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숙제고, 뭐랄까 한국 정치인이 정상가족이 집착하는 이 한국의 정치인이 트랜스젠더 군인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 생각엔 50년 뒤에 더 최악의 답은 뭔지 아세요? 뭐야? 영화가 안 나온다. 아, 그렇죠. 유튜버. 나라가 없어져서 영화가 안 나온다. 이 나라가 망해버렸다. 요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뭔가 묵시록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은 최양일이 아무리 제일이어도 그 사람이 걸출한 영화 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가 됐든 그 사람은 고군분투했을지언정 그거라도 있었다는 거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뭐 제일 뭐 손정희 네.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최양일 감독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요시키? 요시키? 그놈의 좋은 건 다 우리 거야.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영화가 잘 찍었더라. 잘 찍었어요. 되게 맞아요. 아, 그리고 기세가 기세가 장난이 아주-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영화 보는 내내 짓눌리는 그 느낌 있잖아. 맞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우리 유 교수 말대로 클로즈업이 없어. 왜냐면 짓눌리려면 펜트하우스처럼 클로즈업 위주에 그럼요. 쭈가리까 이거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폭력적인 가장 밑에 억눌린 그 가정의 분위기만 그 무드로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맞아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물론 폭력적인 장면 많이 나옵니다만 또 우리가 느낀 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정서가 폭력적이죠. 네. 뭐 장면이 폭력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냐면 오히려 느낀 거 방금 말한 무드. 왜냐면 등장인물이 그 폭력을 전제한 상태로서의 움직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그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짓눌리기 진짜 곡성 볼 때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짓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기세가. 그리고 비트 다케시도 그랬던 게 연기하기가 딱히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았던 게 그냥 너 본인의 너 영화 찍을 때 그 영화 있잖아. 그 남자 흉폭하다. 그냥 그렇게 해. 흉폭해 그냥. 그 영화가 그렇게 숨막히는 무거운 그런 폭력적인 그리고 답답한 갈데 없는 이제 그 뜨내기들이 서로 갈데 없어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 그 답답함이 이게 너무 묘사 잘 돼 있어서 사실 그 두 명이 영화 안에서 자살을 하잖아요. 네. 네. 자살하는 기분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갈데 없다라는 그 고립감이라는 네. 게 저는 진짜 그 동네가 나올 때 계속 진짜 답답했거든요. 이 그 진짜 골목 하나 가지고 네. 그 영화 다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제일교포 이제 제일 조선인에 대한 그 정서를 이제 사전 지식까지 알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자체가 진짜 영화적인 장치인 거예요. 그 고립감이 여길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니까 그 친구 그 왜 어묵하다가 이게 얼굴에 화상 입은 야쿠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갔더니 야쿠자.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저 영화 전체에서 가장 이렇게 외부나가 슬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왜 찬명이가 그
네. 경찰서에 불지르고선 잡혀서 네. 구치소에서 잠깐 보이는데 하나코가 네. 거기 굳이 쫓아가지고 네. 먼 발치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자라 비 오는 날에 마사오랑 같이 가서. 창 사이로 그냥 슥 지나가는데 그것도 클로즈업 안 해줘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슬로우도 안 걸고 그냥 슥 지나가. 그러니까 흔히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감정이입 장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슬로우 모션이라던가 클로즈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쓰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떤 그 배경과 분위기로 대신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 어머니 역할을 한 그 이영희 네. 그분이 이제 입원했을 때도 보면 뭐 병실에 보면은 그 하나코가 자살하기 전에 엄마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창밖에서 강풍이 날씨가 쨍한데 강풍이 막 맞아요. 불고 있어요. 음. 막 불고 있어요. 아마 그거 의도적으로 강풍기를 엄청 틀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출도 이거 엄청 뭐라 해야 돼? 되게 멋있는 연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장면도 전 되게 마음 아팠어요. 왜 그 신기가 사실 엄마를 좋아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김중평이 돌아오는 바람에 네, 안 배다른 누나랑 결혼을 했다. 되고 그쵸. 씨가 다른 누나죠. 씨가 다른 누나. 이영희의 엄마의 네, 원래 네, 딸과 네. 결혼을 해버려 이렇게 장모님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평생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서 왜 항암해서 이제 손도 다 시커매졌어요 하는데 자주 병원에 문병을 가면 그 손을 잡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렇지. 보는데. 그리고 되게 멋있는 연출인 게 근데 말씀대로 그 클로즈업 하지도 않고 그, 이렇게 담담하게 찍고만 있는데. 그 뭐지 그 이영희 어머니 장례식 날 네. 기타노 다케가 살 다가오다가 나는 맞아요. 그 장면이 기타노 다케시 클로즈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없죠. 풀샷으로 없어요. 쓱 다가오다가 그냥 계속 풀샷이야. 쓱 다가오다 쓱 돌아서 가. 그게 끝이야.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되게 강렬하게 남았었나 그 봐요. 강렬한 게 그 장면을 그러니까 그 행동 양식 말고 그 장면의 정서를 설명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어화를 못하겠는데 이해는 돼. 네. 그게 그러니까 언어화는 못하겠어. 그 장면 신기한 게 배우들 움직임도 없어요. 맞아요. 움직임도 없고 그냥 기타노 다케가 가까이 다가왔다가 한 먼 발치에서 슬쩍 보고 그대로 대사 옆에 이제 신소리하는 술집 사장한테 한마디 쏘아붙이고 그냥 돌아가. 그게 다야. 근데 그 뉘앙스 그 장면이 품은 뉘앙스와 맥락들이 너무 이게 강렬해서 제가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보니까 컷이 이쪽 끝이야 그냥. 그죠. 네. 나눠서 또 찍었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니까 이정서가 만약에 내가 감독이면 이정서가 이러이러한 얘기야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근데 뭔지는 알겠어. 이 기타노 다케시가 어쨌든 자기 마누라니까 온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차마 또 근데 왜 그 사람의 정신머리라면 사람 두들겨 패서라도 내 마누라인데 뭐 이럴 것 같은데 또 돌아가. 자기가 상주를 사실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요 또. 그리고 그런 거에서 이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긴 왔는데 와서 아마 그냥 가서 뭐 할 거야 싶은데 일단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서 온 거거든요. 가서 뭐 할 거야. 가서 상심이 크시겠어. 손님 뭐 맞을 거야 어쩔 거야. 그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왔다라는 건 거지. 왔다라는 거.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그 씬이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아버지는 아들과 엄마 집을 때려 부시러 가고 그 사이에 아들은 또 아버지 집을 때려 부시러 가잖아요. 네. 서로 빈집털이 하는. 교차하면서 네. 서로 진짜 빈집털이를 하잖아요. 셋째 부인가 있는 그때. 네. 근데 그게 되게 웃기기도 하면서도 참 뭐라 그럴까 처연하기도 하고 막 되게 여러 가지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마사오가. 맞아. 네, 최양일 되게 감독이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코미디를 잘 찍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잖아요. 그 왜 장면이. 감옥에 갇힌 얘기 있거든요. 그 두잉 타임이라는 영화랑 저 그게 이제 회고전 때 그 한국 왔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두잉 타임이라는 영화가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가 그 군 물품 잘못 받으면 그것도 죄잖아요. 네. 그래서 한 6개월인가 빵에 들어가요 만화가가 싫어해요. 그걸 만화라고 그랬는데 그게 코미디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루틴한 감옥 생활이 생각보다 재밌더라 하면서 이제 쓴 얘기를 그 영화로 만들었어요. 코미디예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다른 어디에 뜨는가 이것도 코미디예요 기본적으로. 불규칙한 만화가의 삶을 살다가 네. 안에서 이제 막 주는 밥 먹고 하니 괜찮더라. 네. 그 안에서 왜 이상한 거 종이접기해서 이제 소일시키는데 그 서로 경쟁하고 오줌 참아가면서 하고 뭐 이런 거 재밌더라 이런 걸 되게 코미디 묘사를 잘해. 그 다른 어디에 뜨는가도 보면은 그것도 코미디예요. 기본 톤이면은 코미디예요. 그래서 되게 그 코미디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페이소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언급한 일본 영화들이 일본 영화가 이상하게 저작권 일본 컨텐츠 대부분 저작권 관련 뭐가 돼가지고 블루레이라든가 이런 걸로 리뉴얼이 막 신속하게 되지 않아요. 유명한 영화 뭐 구로사 아키라 영화 이런 정도 아니면은
근데 신기한 게 바로 요 시기 영화들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영화들이 유튜브에 그래서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 저작권이 심각한 그 나라 건데도 있어요. 네. 예, 그 있어요. 네이버에서 영화를 검색하신 다음에 일본어 원제를 그대로 복붙해서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최영일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아까 얘기한 다른 어디에 뜨는가도 있지만 그 전에 오키나와 미팔군 같은 데서 그 밴드를 하는 사람들 얘기인 에이사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좋죠. 그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그게 먼 곳에요. 근데 그게 가니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긁어서 붙여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난 애기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여자 주부의 일렉트릭 기타를 네. 딱 메고 통기타가 아닙니다. 일렉 기타입니다. 일렉 기타를 메고 자기 애한테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그 장면이 아주 백미죠. 네. 멋진데라는 느낌이 입에서 절로 나와요. 영화 자체가 좋아요. 네. 멋있는 우리 최양 감독님 역시 이제는 이런 류의 영화는 더 이상 나홍진이 계수했다. 그러니까 이런 나홍진류의 그 기세로 찍는 영화가 네. 일본의 뭐 오시마나 기사, 최양일 그리고 오시마나 기사의 조감독, 구로사와키라도 그랬고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한국에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승될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같은 왜냐면 분위기. 네. 맞아요. 이렇게 찍었다가 뭐 바로 욕 나오고 이럴 줄 몰랐다. 왜 너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막상 찍어보니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첫 장면 같은 거 솔직히 그렇죠. 그런 거 이 장면 찍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찍을 줄 몰랐다. 이럴 일이냐 하면서 바로 클레임 걸 수 있거든요. 근데 피아표를 보면은 김준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갑툭튀한 인물이잖아요. 네. 본인 그만 사실 다들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 사람만 그렇게 어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 괴물이 됐잖아요. 그 한국인 커뮤니티를 숙주로 삼아서 기생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조금 논외라고 보면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이게 이제 우리 고로상이잖아요. 그죠. 고로상 그렇죠. 계속해서 아버지를 거부하는 마사오한테 그래도 넌 김준평 아들이라는 얘기를 몇 번을 해요. 그 영화 내에서. 잠깐 우리 또 그래도 배우 이름을 한번 신기님께서 마치시게 유타카님께서 마치시게 유타카님께서 한국에서는 거의 고로상이 네. 본명처럼 본명처럼 돼가지고 고독해 그냥 네. 이름만 들어도. 신기로 표현되는 그분이 그분이 계속 너는 김준평 아들이야라는 말을 계속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는 그것도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런 우리 커뮤니티의 핏줄 아니면 커뮤니티 어떤 것을 지키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라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였어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인데 박 박사 옛날에 요 비슷한 걸 나한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모 아티스트가 있는데 얘기야. 모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 옆에서 작곡을 해주는 또 모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 뭐 작곡을 해주는 아티스트는 되게 훌륭한 아티스트인데 내가 만약에 이 훌륭한 아티스트라면 난 이 아티스트가 너무 기량이 딸려서 이 가수의 기량이 딸려서 이 사람을 안 줄 것 같은데 안 줄 것 같은데 그렇게 형형 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을 곡도 주고 챙긴단 말이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또 로거나이저적인 모먼트에 박 박사가 이거는 형이 모르는 감수성이다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어쨌든 이게 뭐냐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못났던 잘났던 내가 모셨던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의 형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형이 데리고 있는 가족이니 내 개인의 욕망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이 사람한테 구박받는다 입장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게 어쨌든 간에 순치되면 좋은 거야. 이 사람의 아내로서 아들을 잘 키워서 그냥 이 가족이 굴러가면 되고 이 양반 저기 둘째 셋째 마누라 데리고 저기서 그러니까 굴러가면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류의 마인드. 그런 부조리한 상황들을 그래도 이리저리 문대면서 굴러가게 만들고 어쨌든 이 사람은 내 형이고 모난 걸 조금이라도 동그랗게 만들어 보려고 산보질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떨궈내 가지고 흥하는 이거는 이 사람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건 거야. 어쨌든 가족이니까. 내가 만든 이 체계가 어떻게든 이리저리 안에 삐그덕대고 문제가 있고 이래도 형님인지 장인어른인지 쭉쭉쭉 문대서 그냥 굴러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가 저의 성정상 절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여서 저도 그거 잘 못 견뎌요. 근데 얘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나 얘한테 한 수 배웠다니까. 내가 그때 배운 것 때문에 피아뼈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충무로 촬영팀에서 조수 생활을 오래 해보면 네. 그 피아뼈에도 보면 아버지를 오야지라고 하잖아요. 오야지라는 말로 이렇게 쓰잖아요. 조수들이 자기 뭐 촬영 감독이든 뭐 오야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조수의 마음은
결국 그 조수 중에도 거의 퍼스트 정도 되는 바로 밑에 그 조수의 마음은 벌써 한 10년 같이 일했고 근데 이제 작품도 이제 잘 못 고르는 것 같고 좋은 작품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우리 오야지한테 뭐 이렇게 성과도 떨어진 것 같고 현장에서 골질하는 것 같고 이제 슬슬 체력도 떨어져서 카메라도 못 드는데 그래도 어떡하겠냐 우리 오야지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뭐 그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좀 레디컬한 패미들 인터넷 웹패미 넷패미들 같은 경우에 한남 카르텔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시니컬하게 표현해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 어떻게든 굴러가게 만드는 걸 보는 거. 이 자체가 사실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그게 오야지를 대하는 오래된 조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굉장히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만들기 위해서 뭐야 씨 하고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평생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에게는 도저히 없는 감성인데 제가 그때 우리 박 박사 그걸 설명해 줄 때 제가 근데 내가 그런 말 했는데 기억이 안 네. 나. 요 얘기를 설명해 줄 때 진짜 제가 한 수 배운 거야. 아, 나에게는 없는 감정이지만 근데 대표님한테 없는 감정이 아니야. 우리 전에 한번 박 박사님 셋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하늘에서 100억만 떨어지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혼자 잘 살아고는 안 돼. 친구들한테 나 얼마씩 줄 거냐면 맞아, 주변이 같이 나이 먹어서 즐거워야지. 혼자 예. 잘 살아봐야 재미없다고. 대표님한테 있는 감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리대금으로 그 돈을 하나씩 빼먹으면서 아 거재미. 그래서 그렇지. 이제 돈 받으러 갈 때 얼굴 보러 가는 거지. 요즘 왜 이자는 못 참지. 뭐해 하면서 돈 갚을 때 됐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서로 그렇지. 일수도장 찍으려면 어쨌든 그럼. 하루에 한 그치.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참. 식으로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 고리대금 아까 네. 되게 김진평이 야박하게 묘사했잖아. 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옛날 동네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렇게 이자 서로 찍어주는 요 행위가 그런 적대적인 행위가 아닌 맞아요. 경우도 그런 많았어요. 경우 많았죠. 서로 진짜 이렇게 일수 찍고 그러면서 이제 간 김에 찍으러 간 게 도장 찍고 커피 마시고 하면서 한담 나누고 이게 일종의 커뮤니티의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동급한데 빌려주는 사람 저 집인데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이전까지 굴러간 게 있으니까 그 굴러간 걸 굴리려고 더 돈을 태우고 그런단 말이지 일수가. 무조건 요즘에 금융기관처럼 그 선제적 몰수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가게를 돌리게 해주고 뭔가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 그래서 왜 중간에 그 야구자한테 채권 넘길 때 그렇지. 사실 그 아저씨가 그런 거였잖아. 계속 그래도 어쨌든 돌리게 해줬다가 이자는 꼬박꼬박 내는데 왜 그러냐. 이제 안 돼. 됐어. 이자 원금 갚을 생각 없고 이자로 자꾸 메꾸려고 하는데 됐어 하면서 야구자 채권 넘겨서 그러니까. 쓴맛을 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금 회수하는 게 그게 업이 되면 원금 회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굴러가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른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전지적인 네. 그 참견 시점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한국의 숙제는 무엇일까? 묵시적으로 이제 우리 그 아실처럼 얘기를 해보죠. 과연 한국은 과연 그런데 한국은. 말입니다. 미나리를 찍을까요? 피와 뼈를 찍을까요? 한국은- 아니면 찍을 수조차 없는 나라가 될까요? 한국은 섬나라가 될 것인가 제국이 될 것인가. 그러네. 네. 이미 섬나라인데 이제 무인도지 무인도. 어떻게 돼? 무인도가 될 것인가? 제국이 될 것인가?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그렇네요. 일단 이 두 영화가 그리고 분노의 포도까지 해서 근데 그러고 보면 백 년 거의 100년 상관이죠. 100년 동안의 이야기 동안 털리는 건 약자고 노동자고 그렇죠. 농민이고 그러네요. 슬픈 얘기. 저는 최근에 그 지방의 소멸을 아주 입시를 통해서 아주 혹독하게 겪고 있는데 아, 책 제목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고 있는 지방의 소멸을 음. 입시를 통해서 작년과 올해 입시를 통해서 아주 혹독하게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 묵시록은 만화 야후처럼 되지 않을까. 네. 야후 보셨어요? 야후. 네, 봤죠. 거기 네. 보면 서울을 이렇게 아예 울타리로 둘러싸고 서울을 봉쇄해 버리잖아요. 네. 지방민들 들어오지 못하게. 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예루살렘에 일하러 들어가는 팔레스타인 그렇죠. 그런 거죠. 서울을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서울 공화국이니까 지금. 타자를 포섭하느냐 아니면 벽을 쌓고 그죠? 사느냐. 벽을 쌓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저희가 또 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꽉꽉 채워서 했어요. 네네. 서로 말이 많았습니다.만 네. 우리가 오늘은 되게 농담 없이 나 왠지 느낌이 오늘 녹음은 진지하게 잘한 것 같아. 농담 별로 안 한 것 같아. 맞아요. 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나무위키를 읽어보니까 뭐 이분이 비판적으로 쓴 건지 작성자가 아니면 그냥 사실을 묘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제가 느낀 느낌은 홍 작가 있을 때는 일목요연하고 간단했는데 홍 작가 안 나오고 나니까 발제자가 발제하고 나서 그 뒤에 사족으로 자꾸 이 대표가 참견해서 길어지고 있어 짜증나 이런 느낌으로 들려가지고 그 나무위키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느껴져서 괜히 네. 찔려서 그래. 찔려서 그렇지. 맞아요 그거. 괜히 찔려서. 그래서 오늘은 진지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도 좀 부족했고요. 예, 타이트하게. 그래서 여느 때처럼 이렇게 더 연장하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딱 맞게 해야 돼갖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시고 피아뼈는 그 네이버 시리즈원도 있고 IPTV에 잘 돼 있더라고 고화질로. 그래서 구글에도 있고 뭐. 보실 수 있고 네. 미나리는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유튜브에서 1,200원이에요. 네, 그리고 분노의 포도는 영화를 못 보시더라도 원래 소설이 원래 걸작이 네, 톨스토이 같은 그런 아주 그 청소년 권장 도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참에 또 그게 되게 걸작 도서라서 되게 싸요. 그렇죠. 문고판 네. 이렇게 나가서 맞아. 한번 그 교양을 삼아 뭐 톨스토이 뭐 그런 거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는 네.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그만할까요? 네. 고생하셨어요, 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근공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